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암 공부하는 의사 강영창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에 좋은 식용유가 있고 나쁜 식용유가 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용유를 드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암은 왜 걸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암은 산소가 부족했을 때 생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섭취하게 되면 산소가 폐를 통해서 피를 따라 돌다가 세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는 걸 세포의 호흡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그림은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호흡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돼요. 세포는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게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정상세포를 볼게요. 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라는 중간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면 발효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요약해보면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세포에 들어가는 산소가 약 35% 정도 감소했을 때 정상세포는 사멸되고 나머지 세포는 암세포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가지 못하면 암세포로 바뀔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 식용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포의 호흡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세포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 이유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라는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세포막이라는 구조로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포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은 물과 섞이지 않는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세포막이 건강해지고 산소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건데요.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은 아니에요.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랑 오메가3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메가3, 6, 9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런 단어들 어디선가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의미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여기 있는 도표가 세상에 존재하는 지방들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지방은 지방산이라는 꼬리와 글리세롤이라는 머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식용유가 되기도 하고 마가린이 되기도 하고 고기 비계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산은 길쭉한 체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그건데요. 이 체인들이 몇 번 꺾여 있냐에 따라서 지방산의 종류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일자로 펴져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좋잖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버터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지방산이 꺾여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몇 번 꺾여 있냐에 따라서 지방산의 이름이 달라지고요. 한 번 꺾여 있는 건 오메가9입니다. 두 번이나 세 번 꺾여 있는 건 오메가6가 되고요. 오메가3는 5번이나 6번 굉장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지방산이 중간에 꺾여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기 어렵고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식용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은요,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수소를 더해서 다시 일자로 펴놓은 구조를 의미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게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산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가로축은 지방이 산패될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방의 산패라는 거는요, 열이나 자외선, 금속같이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지방의 물질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발암 물질이 나오는 현상을 의미해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 번 꺾여 있을수록 몸에는 더 좋지만 산패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는 몸에 되게 좋지만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고 산패가 되기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산패에는 잘 버티지만 몸에 별로 좋지는 않다, 그리고 오메가9은 그 중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화 지방산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건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여러가지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암이 걱정된다면 무조건 오메가3만 높이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앞에서 나타냈던 세포막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거예요. 아까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지방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섞여 있잖아요. 실제로 우유 위에 코코볼이 떠 있는 것처럼 오메가6랑 오메가3가 섞여서 존재합니다.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이 부드러워지고 투과성이 좋아져요. 반대로 오메가6가 많아지면 세포막이 단단해집니다. 세포막이 너무 단단해지게 되면 세포 안쪽으로 영양소나 산소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되고요. 세포가 다른 세포랑 상호작용을 이루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서구식 식단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조사했을 때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단에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보통 15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 몸이 건강하기에는 되게 높은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7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3대 1보다 낮아지면 천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억제하는 효과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2.5대 1보다 낮아지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오메가6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를 높이는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오메가3의 양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g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하는 사람들은요, 헬리코박터로 인한 위암 발생률이 낮아지더라 라는 결과가 있고요. 하루에 2g 이상 섭취를 하는 경우는 대장 선종을 예방하고요. 하루에 3g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하면 대장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오메가3가 몸에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용유를 섭취해야 몸에 좋은 걸까요? 저는 암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식용유를 드실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를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용유를 최대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꼭 식용유를 가열해서 드셔야 된다면 시간은 짧게, 온도는 낮게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오메가9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를 권고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요, 식용유별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그리고 포화지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식용유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산의 비율이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몇 개를 들어보면요, 오메가3가 많은 식용유에는 들기름이랑 아마씨유가 있습니다. 오메가6는 씨앗류를 짜서 만든 식용유에 많아요. 해바라기유, 포도씨유가 있어요. 오메가9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가 대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포화지방이 많은 식용유는 코코넛유나 팜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암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기름이 뭘까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되겠고요. 만약에 튀김을 꼭 해서 드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오메가9의 비율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가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식용유 탑4를 꼽자면요, 들기름, 아마씨유, 그리고 아보카도유랑 올리브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용유는 최대한 가열하지 말고 드시라고 했잖아요. 이건 식용유가 산패되기 때문이에요. 산패라는 것은 식용유를 가열했을 때 여러가지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는 아크릴아마이드, 알데히드, 트랜스지방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극성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는요, 여러가지 종류의 식용유를 180도에서 가열했을 때 가열한 시간에 따라서 극성물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가, 이걸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산패에 취약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식용유는 산패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건 코코넛 오일인데요, 이거는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탑3를 꼽자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유, 그리고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이 식용유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메가9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예요. 그러니까 꼭 가열해서 드셔야 될 일이 있다면요, 여기 있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해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식용유는 또 제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압착유랑 정제유가 있습니다. 압착유는 말 그대로 쥐어짜서 기름을 빼내는 걸 의미해요. 보통 과육에서 추출하는 식용유의 경우에는 압착유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씨앗에서 추출하는 식용유는 압착해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기용매나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기름을 뽑아내는 정제 과정이 필요해요. 이 정제유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유기용매를 써서 기름 성분을 뽑아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탈검, 탈산, 탈취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섬세하게 공정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발암물질이 일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제유는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압착유 위주로 드셔야 된다. 이 압착유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온에서 압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냉압착도 있고요, 냉추출도 있습니다.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으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고온에서 압착을 하는 경우에는 맛과 향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식용유가 산패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날수록 몸에는 안 좋다 생각을 하시고요, 몸에 좋은 식용유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냉압착이나 냉추출유를 드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들을 요약하면요,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용유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암에 좋은 식용유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그리고 가열을 해서 드셔야 될 때는 오메가9의 비율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리고 식용유를 골라야 될 때는 가능하면 냉압착이나 냉추출로 만들어진 제품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암에 좋은 식용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식용유가 간이나 담즙에 좋다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대표적으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의 기능을 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에서 걸러진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바로 담즙이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계속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얼굴이 누래지거나 하는 경우에 잘 검사해보시면 몸속에 담석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용유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담석이 껴있는 환경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 청소를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틀짜리 코스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보통 주말에 많이 하게 되고요, 주중에는 지방이 적은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토요일에 아침을 먹은 다음부터는 금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간 청소는 저녁 10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소주잔 한 잔이 대략 45에서 50cc 정도 되는데요, 올리브유로 소주잔 2잔, 그리고 자몽 주스로 소주잔 2잔 이렇게 준비해서 섞어주세요. 이걸 한 번에 들이키게 되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쌓여있던 담즙들이 한 번에 분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담도에 걸쳐있던 찌꺼기나 담석들이 한 번에 배출이 돼요. 이렇게 들이키고 나서는 상체를 30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30분 정도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면을 취하시면 되고요, 일요일에 일어나서는 물 1리터에다가 티스푼으로 소금 1스푼 정도 넣어서 섞습니다. 이러면 위장이 자극되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때 남아있는 찌꺼기나 담석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두 달 간격으로 반복하게 되면요, 담도가 깨끗해지고 담즙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간 기능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피곤하거나 얼굴이 누런 분들은 간 청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식용유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식용유를 골라야 되는지 설명드려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입니다. 일단 암을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암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진 마시고 평소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부터 조금씩 바꿔가시는 게 중요해요. 제 채널에서는 암에 도움되는 음식이나 생활습관 아니면 보조치료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